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은 언제 먹는가로 결정된다입니다. 저자는 마이클 로이젠 외 2명, 그리고 출판사는 세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이클 로이젠, 건강 나이의 개념의 창시자이며 뉴욕타임스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이자 미국에서 200만 부가 판매된 내 몸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노년학을 전공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과 대학을 우등 졸업했다. 현재 내과 의사 겸 마취과 전문 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장수, 활력, 장시간 동안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예민한 면역체계, 만성질환의 예방, 질병과 노화의 영향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신체를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음식에서 나온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매일 우리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입속에 무엇을 넣을까 선택하는 일이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유전자의 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음식이 약이라는 답을 계속 반복해왔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사망한 70만 명 이상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식생활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건강에 해로운 지방, 단순 탄수화물, 당분의 지나친 섭취가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이 하루가 끝나갈 때쯤 더 많은 열량을 원하고 아침에는 그렇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모순이다. 하지만 일주기 생체 리듬의 관점에서 최적의 식사 방법은 이른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늦은 시간에 더 적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다. 인간의 식욕은 왜 몸의 일주기 생체 리듬과 어긋나 있을까? 다음 식사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의 몸이 식량 저장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진화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야식의 해로움을 경험할 만한 수명까지 살지 않았다. 게다가 그런 야식 충동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몸이 앞으로도 10년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의 생존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저장 능력이 필요 없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지만 인간의 몸은 아직 식량이 풍부해진 환경을 따라잡지 못했다.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뇌의 집행 기능을 이용해서 언제 무엇을 먹을지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생체 시계와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주문을 외우자. 아침에 더 많이, 그 이후로는 더 적게. 이제는 음식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울 단계이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무엇에 해당하는 다양한 음식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를 언제와 결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다량 영양소를 소화시키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언제든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다. 탄수화물의 경우를 살펴보자. 몸은 혈륜의 포도당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조절 능력이 없어진 상태를 당뇨병이라 부른다. 혈당의 상승은 혈관 손상을 포함한 수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당뇨병을 왜 조심해야 할까? 혈관은 영양소를 중요한 장기들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생기면 몸 전체의 손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신장 이상, 안질환, 심장병, 뇌졸중, 뇌기능 이상, 상처 치유 능력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간단한 작용, 반작용 등식을 설명해 보겠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한다. 탄수화물의 구조가 단순할수록 그러한 단순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을수록 혈당은 더 크게 상승한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은 체내의 인슐린을 분비해서 에너지로 사용될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혈당을 낮춘다. 인슐린은 근육과 지방세포를 자극해 혈액 내의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한다. 이것은 세포 밖에서 세포 내로 택배를 보내는 과정과 같다. 인슐린 저항성은 마치 세포의 귀가 어두워진 것과 같다.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세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고함을 질러야 한다. 즉, 세포의 답을 듣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정상적인 양의 포도당을 섭취해도 세포가 인슐린이 부르는 벨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배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정상보다 혈당이 높아진다. 둘째,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서 췌장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한다. 셋째, 과잉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먹자. 식습관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작점은 먹는 시간대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야식이나 24시간 내내 먹는 방식과 정반대의 개념이다. 일어나서 잠이 드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먹기 좋은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일 낮에만 또는 약 12시간 구간 내에서 음식을 먹는다. 최대한 당신이 먹는 시간과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한다. 즉, 일주기의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먹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체 리듬은 빛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원인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인간에게 왜 일주기 생체 리듬이 존재할까? 원시인류 조상들이 살았던 조건에 맞춰서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잘 볼 수가 없었다. 즉, 그들의 활성기는 햇빛이 존재하는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했다. 잠을 자며 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몸이 먹을 준비가 된 시간은 낮이다. 전기 덕분에 우리는 활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해가 진 후에 하는 식사는 사실 몸에 이상적이지 않다. 저녁이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며 몸이 잠들 준비를 한다. 이와 함께 주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야간 공복 시에 최대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은 해가 빛날 때 먹기를 원하고 해가 지면 공복이기를 바란다는 신호이다. 실험실에 나이든 초파리들을 두고 초파리가 선호하는 먹이를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했을 때 초파리들은 잠을 적게 자고 날지 않았으며 체중 변화를 보였다. 심장의 기능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반면에 하루에 12시간 동안만 먹이에 적분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나이든 초파리들은 어린 초파리처럼 잠을 더 많이 잤고 체중이 일정했으며 더 오래 날아다니고 심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3일간 하루 음식물 섭취 시간을 해가 떠 있는 12시간 동안으로 제한한다.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긴급히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면 아삭한 생채소를 먹자. 3일간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이를 일주일로 연장하자. 이상적으로는 3주 연속으로 시간 제한 식사법을 해보길 권한다. 중간에 조절이 필요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유연하게 적용해도 좋다. 웬 웨이는 우리에게 하루의 앞칸을 음식으로 채우라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아침에 모든 것을 먹으라는 말은 아니다. 아침과 점심 중 하나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 모두가 매우 중요한 식사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 더 집중을 하면 좋을까? 일주기 생체 리듬 연구는 하루 중 저녁 8시쯤 가장 배가 고프지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게 음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모순이 건강하게 먹기가 매우 힘든 핵심적인 이유이다. 우리의 위가 원하는 것과 생물학적인 기능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침에 몸은 인슐린의 가장 낮은 저항성을 보이고 마이크로바이오옴은 밥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며 세포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지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다. 일찍 먹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은 한 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 전체의 식사에 대한 이야기다. 아침을 거른다는 것은 늦은 시간에 더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연구는 오후 8시 이후의 식사가 비만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아침 식사가 가장 양이 많거나 두 번째로 양이 많은 끼니가 되어야 한다는 증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아침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점심을 가장 많이 먹는 끼니로 정한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합쳐서 오후 2시 이전에 하루 섭취 열량의 4분의 3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간식과 저녁 식사는 하루 열량의 4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아침 식사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한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더하면 나머지 시간의 식욕과 음식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아침 식사에서만 일어나고 다른 끼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규모 연구도 있다. 일주기 생체 리듬의 목적은 에너지 균형을 최적화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이를 위해서는 특정 활동이 일어나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몸을 준비시켜야 한다. 매일 일관성 있는 양을 먹는 것은 식생활을 일주기 생체 리듬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한 흥미로운 연구는 매일 에너지 섭취량을 달리한 사람들이 대사 증후군에 더 취약하며 허리둘레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다. 매일 모든 식사와 간식을 같은 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음식 선택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하루에 적어도 2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을 늘 먹던 종류로 선택하여 무엇이 건강한 음식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요리법을 찾게 된다면 그 음식을 자주 먹어라. 행동을 자동화할수록 똑똑한 식습관의 리듬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다. 미리 계획을 하고 단순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먹어도 좋은 식재료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라. 이상적인 아침 또는 점심은 단백질, 지방, 통곡물이 포함된 식사이다. 저녁은 가벼워야 한다. 이상적인 저녁 메뉴는 샐러드 또는
다른 녹색 잎채소이다. 이때 항상 약간의 샐러드를 준비해서 잘 씹어 먹어야 한다. 샐러드에서 질산염을 더 섭취하여 혈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섬유질의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밤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 점을 명심한다면 저녁에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고 싶어질 것이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한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움을 줘서 야식 충동이 약해질 것이다. 아침 또는 점심에 기존의 저녁 메뉴를 먹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여전히 저녁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그 중에 대부분을 다음날 먹기로 미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닥터 알은 저녁에 연어버거, 브로콜리를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그는 저녁에 브로콜리를 요리할 때 버거 4개를 만들어 둔 다음 저녁 식사로 버거 4개를 전부 먹는 것이 아니라 버거 1개와 샐러드를 먹는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은 모두 아침 식사로 먹기로 하는 것이다. 아침과 점심에 많은 양을 먹고 저녁은 약간의 단백질을 더한 샐러드 등으로 가벼운 식사를 하도록 식단을 짠다. 다음 챕터에서는 4가지 가이드라인을 종합한 식단을 소개하며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한다. 간헐적 단식이 왜 화제인가?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식사법 중에 하나인 간헐적 단식은 매우 흥미로운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다양한 제한적인 식사법들을 아우르는 용어인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 건강, 장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걸러 하루 단식, 일주일에 띄엄띄엄 2일 이상 에너지 섭취를 크게 줄이는 방법, 심지어 시간 제한 식사법 등을 의미한다. 다른 다이어트와 비교해서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단식일 외에는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식 집단의 대부분은 염증 관련 마커들의 감소를 보였으며 줄기세포의 수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장애 위험의 감소와 수명 증가를 암시한다. 더 많은 연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웬웨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해가 져서 다음날 다시 뜰 때까지 매일 밤 12시간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들은 단식 시간을 14시간으로 점차 연장하다가 18시간까지 시도해볼 것을 제안한다.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먹지 않으면 몸이 체내에서 순환하는 포도당과 저장된 글리코겐을 연소하고 그 결과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가공식품과 단순당을 피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가공식품은 맛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 지방, 당을 넣어서 제조한다. 가공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가공식품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중독적인 식품이다. 가공식품은 보통 섬유질 함량이 낮거나 아예 없고 섬유와 결합된 당이 부족하다. 몸은 혈당을 높이고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음식 속의 모든 열량을 빠르게 받아들인다. 가공식품이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공식품을 오래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위험하다. 브로콜리, 양파,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비녹말 채소를 무한량으로 섭취한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녹말 채소는 기본적으로 당 분자가 길게 배열된 구조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차게 식힌 고구마와 같은 저항성 녹말은 섬유질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포만감을 주고 장내 박테리아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
통곡물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보통 당 지수가 낮고 저항성 녹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분해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건강한 지방은 올리브, 아보카도, 호두 등의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지방을 의미하며 챕터 2에서 논의될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산 연어와 같은 생선도 DHA 오메가3와 오메가7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다. 단백질, 식물성 식품과 생선에서 섭취한다.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와 같은 지방 함량이 적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도 된다. 과일도 당을 함유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과일의 당은 다량의 섬유질과 결합되어 있다. 과일은 주스 상태 대신 생으로 섭취하여 당을 섭취해도 섬유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을 때 당이 혈액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당연한 결과로 혈당의 안정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저녁 식사를 크게 줄이면 너무 배가 고플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아마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하루에 여전히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으며 단지 주로 열량을 섭취하는 시간대를 옮겼을 뿐이다. 일찍 먹은 음식들은 저녁 시간에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녁 시간에 허기가 질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극복 방안을 소개하겠다. 샐러드 한두 가지를 추가한다. 사실 먹고 싶은 만큼 샐러드를 먹어도 좋다. 샐러드는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열량이 높지 않다. 원하는 만큼 다양한 채소로 양을 늘린다. 다시 말하자면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며 열량이 낮다. 디저트로 배를 먹는다. 배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도가 충분히 높다. 저녁 식사의 마지막 단계에 먹는 배 또는 베리류는 당 섭취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저녁 식사 20분 전에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둔다. 간식을 먹고 몸이 배부름을 느끼는 데는 20분 정도가 걸린다. 저녁 전의 간식은 식욕을 진정시키고 적은 양의 식사로도 만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닥터 C는 앞에서 언급한 저녁 식사 4등분 전략을 사용했다. 닥터 C는 저녁에 요리를 한 뒤에 그 중에 매우 일부만을 먹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점심 식사용으로 남겨두었다. 이제 그는 보통 저녁을 먹지 않고 밤에 다음날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닥터 C는 하루 열량 대부분을 이른 시간으로 옮긴 뒤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당신이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바로 모든 식사를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하는 것이다. 해가 진 뒤에도 먹고 있다면 이제 아침을 조금 늦게 또는 저녁을 조금 일찍 먹도록 노력할 때이다. 이미 저녁을 예전보다 적게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식사 시간을 좀 더 앞당겨 보도록 한다. 이미 해가 떠 있을 때만 먹고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시간 제한 치과 같은 심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먹는 시간을 하루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먹는 시간 전체가 짧은 사람과 동물이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연구 사례들을 기억하자. 쉽게 구할 수 있고 포만감을 주는 간식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전지전능한 견과류이다. 우리는 특히 호두를 좋아한다. 호두는 체중 감소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견과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호두는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 4가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간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두를 중심으로 한 견과류를 시리얼이나 아보카도 토스트에 곁들인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훌륭한 선택이다. 가공식품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물을 한 잔 마셔라. 즉시 간식을 먹지 않도록 당신을 제어하여 조금 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물은 허기를 진정시키며 수분 보충에도 효과가 있다. 에스겔 빵 같은 100% 통곡물 또는 바라 통밀빵 한쪽을 먹어라. 이러한 빵에는 좋은 탄수화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먹고 싶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아보카도 1개와 레몬즙 또는 당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 버터와 함께 먹어도 좋다. 맛있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쿠키나 사탕,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데 낮았던 혈당이 급격히 오른 후에는 더 큰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다. 다행히도 더 오랜 포만감을 주는 대한 식품들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콤한 과자 또는 디저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철 유기농 베리류를 먹자. 상큼한 맛이 일품인 베리류는 달콤할 뿐만 아니라 식물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하다. 또한 베리류는 비싼 편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게 된다. 제철 베리류를 구하기 힘들다면 유기농 냉동 제품을 녹여서 먹는다. 푸른 바나나를 먹자. 바나나 껍질로 이미 자체 포장이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가 편하다. 하지만 바나나는 빠르게 익으니 구입한 후에 바로 먹도록 하자. 푸른 바나나는 많이 달지는 않지만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저장성 녹말을 함유하고 있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으로도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다. 다크 초콜릿은 섬유질 제품이 아니지만 설탕이 적게 들어간 우수한 디저트이며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자신에게 상을 주기 위해 단 음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음식이 아니라 활동으로 상을 주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음식 대신 혼자만의 시간 또는 친구와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붉은 고기와 노른자, 무엇이 문제인가? 이 둘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 붉은 고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단백질이 있다. 하지만 붉은 고기 대부분은 심장 건강에 해로운 다량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포화지방은 붉은 고기가 항상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붉은 고기, 치즈, 달걀 노른자에는 포화지방과 함께 카르니틴, 레시틴, 콜린과 같은 아미노산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은 장내 바이크로바이옴을 거치면서 혈소판 응고를 촉진하고 심장병, 뇌졸중, 신장 기능 이상과 관련성이 있으며 심지어 암세포와 치매를 적절히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로 전환된다. 미래의 우리는 박테리아가 이 물질 생산을 줄일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다른 물질을 찾을 수도 있다. 적당량의 붉은 고기와 달걀은 괜찮지만 일주일에 붉은 고기 최대 115g, 돼지고기는 최대 170g, 달걀 노른자 최대 하나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 이상이면 장내 박테리아를 바꾸기에 충분한 양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다른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닭고기와 생선이 가장 좋고 콩과 견과류에도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방해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고 음식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 자주 음식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
혼자든, 가족과 함께든, 또는 친구와 함께든 그러한 식사를 할 수 있다. 핵심은 혼자 앉아서 먹거나 정적 속에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음식을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먹음으로써 과식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배부름이 아니라 만족감에 집중하자.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배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원한다.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뇌에게 충분히 먹었다는 경고를 보낼 호르몬 반응을 불러일으키려면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는 속도를 줄이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만큼만 먹을 수가 있다. 마인드풀 이팅의 핵심 중 하나는 건강한 음식 하나하나에 뛰어난 맛과 만족감을 주는 특징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솔직히 이것은 가장 배우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마인드풀 이팅을 이룰 수 있다. 연구자들은 건포도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훈련해 보라고 제안한다. 먼저 입에 건포도 하나를 넣는다. 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건포도를 혀 위에 가만히 둔다. 맛을 느낀다. 질감, 모양, 단단함의 정도를 느낀다. 서서히 씹기 시작한다. 건포도가 입안에서 변형되면서 당신의 혀, 치아, 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식한다. 오늘 바로 해보고 내일도 훈련하라. 다른 음식으로도 해본다. 먹는 것이 반사작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과 목적을 통해 먹기를 구체화해야 한다. 먹는 속도와 소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때 몸은 맛을 인지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빠르게 먹었던 사람이라면 참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한 입 넣을 때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이 동작은 계속 음식을 뜨지 않고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할머니들이 강조하는 45번 씹기 원칙까지는 아니어도 그동안 해오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씹거나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음식을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한 입 먹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풍미 사이를 오가고 감각 신경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맛의 의식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맛을 더욱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것이다. 만족감을 위해서 설탕, 소금, 지방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향신료 코너로 가서 새로운 향신료를 시도하라. 향신료를 채소구이, 생선구이, 닭고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향신료는 칠리 플레이크, 레몬 제스트, 로즈마리, 생마늘, 바질이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식당의 메인 메뉴를 주문해서 끝까지 다 먹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1인분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면 큰 문제이다. 여행을 같이 간 사람들과 메인 메뉴를 나눠 먹거나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절반은 포장하고 나머지 절반은 달라고 요청하자. 포장한 음식은 호텔로 가져가서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다. 이것은 열량을 반으로 나누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여러 명이 여행할 때는 몇 가지 메뉴를 함께 나눠서 먹을 수 있으니 더욱 좋다. 여행 일정에 식사 후에 걷기를 넣자. 걷기는 해로운 음식의 잠재적인 타격을 상쇄하고 갑자기 늘어난 열량을 연소시키며 소화를 돕는다. 특히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가볍게 먹는다면 오후에 산책을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광을 가기 전에 아침에 운동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15에서 20분 정도의 운동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침 운동은 열량을 연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운동은 몸에게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이미 땀을 흘리며 운동에 투자를 했다면 아이스크림을 잔뜩 먹을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여행 중에 몇 차례 짧은 운동 시간을 계획해두자.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가 생길 것이다. 몸을 움직이려면 물이 필요하며 물은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비밀 병기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종일 당분이 많은 식사나 디저트가 땡기지 않을 수도 있다. 물통에 물을 채워 들고 다니면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음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물은 명절 기간 동안 음식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저조해진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는 당신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물은 배고픔을 관리하여 과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술을 마시는 중 조금씩 물을 마신다면 음주 속도를 낮출 수가 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했을 때는 몸에 나쁜 음식을 엄청나게 먹을 위험이 있다. 물은 모든 것을 느리게 하고 그러한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물을 충분히 마셔서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렇게 한다면 과식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적절하게 즐길 수가 있다. 초콜릿 디저트의 악영향에서 맞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채소를 먹는 것만큼 더 좋은 대책은 없다. 명절의 만찬이나 파티의 핑거푸드를 먹을 때도 접시에 채소를 가득 담아라. 채소에는 각종 항산화제와 건강에 좋은 성분들 뿐만 아니라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섬유질로 가득 차 있다. 에피타이저, 술, 명절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면 그 사이에 당근 스틱, 그린 빈스, 샐러드를 함께 먹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접근법은 특히 오후 6시 이후에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는 우리의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